안녕하세요. 노트북 강사 이지혜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어제 국가직 7급 시험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7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찍어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시험을 진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몇 개를 틀렸는지 같은 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휴식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좀 2023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 있기도 합니다. 한편 맨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법률에 대한 출제 빈도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근로기준법은 한 10개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주 나오는 지문들에서 많은 것이 출제가 됐었어요. 즉 단원 중에서 해고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분에서 3문제 나왔었고요. 근로시간에서는 4문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한편 출제되지 않았던 근로계약이나 인사징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결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10개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뽑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뽑기에 걸리지 않은 단원이 요 두 단원인 것이지 다음에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조법 부분에서는요, 전체적으로는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것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것,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좀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이나 조사관들과의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쪽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에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기간제법에서 1문제, 파견법에서 2문제, 조금 보통 1문제 정도 나오는데 좀 많이 나왔고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1, 그리고 산안법에서 3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2문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과 살짝 비교를 했었을 때요. 그 전체적인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중하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고난이도의 문제가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고력이나 독해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나왔다라기보다는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거나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례는요. 최신 판례가 나오는 게 살짝 무서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은 출제되지 않았고 중요한 판례들만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한편 9급 시험과 7급 시험의 차이점은요. 7급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최인법 쪽에서 나온다기보다는요. 부속법령 쪽에서 그리고 부속법령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나올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지역적인 제도를 단순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툭툭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 3, 4개 정도가 그렇게 깔리게 되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쪽에서 딱히 변별력이 생긴다기보다는 이 문제들에서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것이 노동법 영역에서의 변별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를 내는 의도 역시요. 점수의 차이를 만들고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 여기에서 보통은 이런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리고 당락이 갈리는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고통스럽지만 꾸역꾸역 외워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파견법 쪽에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살짝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파견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녀고용평등법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객관식 법시험의 FM은 결국에는 법조문에 대한 꼼꼼하고 성실한 암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7급 기출문제에서도요. 몇 군데에서는 틀린 그림 찾기가 요구되는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약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바꿔놓은 것인데 그게 정답 지문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한 독해력이 있다라던가 법적으로 어떤 것을 추론해야 되는 사고력이 좀 필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런 시험은요, 거의 틀리지 않는 경지에 올라야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도로 나오는 3, 4개의 문제에서도 살아남아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평이했던 다른 문제들은 거의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데서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고난이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근기법이나 노조법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그 부속법령을 지역적으로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루하고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결국에는 변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는요. 구급 시험의 경우에도 최신 판례가 2022년도에 구급 시험하고요. 2021년도에 7급 시험의 경우에는 최신 판례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 해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그 해 문제에 반영이 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시험은 그렇진 않았어요. 올해 7급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서요. 아, 저 문제집만 다 씹어먹으면 되겠다라고 안심까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2년, 23년 기간 동안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최신 판례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어떻게 일을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다면 추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추가 강의를 찍게 되는 시점은요. 10월이거나 아니면은 9월쯤에 찍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나오질 않기를 좀 바라야겠죠.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근로시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위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에 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 문제의 시사점은 요게 신법이라는 겁니다. 2021년도에 들어온 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새로 나온 법률의 경우에는 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객관식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장기간이기 때문에요.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6개월치에 대해 가지고서 너 언제 며칠을 몇 시간 이걸 일일이 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면 합의를 하라고 하지만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사항에서요. 그 3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하의 차이점은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체크포인트는 신법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자. 그리고 조문을 꼼꼼하게 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지문 2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요. 조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노조법 제81조 1항 3호의 조문이에요. 그리고요. 2번은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6년도에 나왔던 판례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는요. 결국 노조법 제32조 1항하고 2항의 내용을 그대로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가지고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반의사 불벌죄로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의사 불벌죄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 지문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조문을 보는 거, 그리고 조문 자체가 좀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여기는 안 붙어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조문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봐야 돼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가 아니지요.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주란 7일 중에서 휴일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포함한 날을 말합니다.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 합의하면 12시간 한도로 연장. 이 숫자는 맞습니다. 그리고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후가 아니라 도중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맞는 지문은 2번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역시 조문을 꼼꼼하게 봐서 풀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조문 자체도 조금 중요한 조문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암기가 어려운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런 식의 틀린 그림 찾기들 잘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4번 쟁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법 외에는 노조법 위반의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노조법 제39조가 조문 그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에요.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규정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중요한 시행령까지는 신경을 써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자로 대체했는데 관계 있는 자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조법 제43조에 비추어서 적법하고요.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서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결국 대체근로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는요. 대법원 2008도 4381 이라는 클래식한 판례로서 중요 판례이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노조의 쟁행위는요.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포함해서가 아니라 제외해서입니다. 이거 역시요. 노조법 제41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변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여기에서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시는 것은 법문뿐만 아니라요. 중요한 시행령들도 이렇게 툭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까지는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고요. 원래 부속법령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평이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엽적으로 파고드는 문제들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암기할 때도 좀 고통이 생기는 거죠. 고평법의 문제는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고평법 제8조에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은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조문에도 있고 판례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가지고서 2019년도에 판결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얘도 상당히 클래식한 판결입니다.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 혹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A급 판례, 클래식한 판례가 나왔으니까 어려운 지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3번입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고평법 제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변형해낸 조문이었었고요. 그리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 금지라고 하는 규정은요. 고평법 제14조의 2에 존재를 하고 이것은 조문 그대로 4번의 지문으로 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볼 거예요. 이거는 좀 판례 문제인데요.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1원이라도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있다면요. 그것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96-1726과 같은 다수의 판결이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틀렸어요. 네, 그리고 근로자의 불리한 내용에게 변경된 취업 규칙은요.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와 취업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별개의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따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 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 판례는요. 2019년도에 나왔던 판례고요. 클래식한 A급 판례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 변경에 대해 가지고서 과노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과반수의 의견, 불리한 변경일 때 동의. 이거는 아이고 노조근기법 94조 1항이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상시 10년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규칙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중에서 좀 요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2018년도부터 들어왔었던 19년도부터 들어왔었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찍어가지고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맞는 설명이에요. 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조문만 꼼꼼히 잘 보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1번 지문인데요. 의 경우에는 업무의 종류나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간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3개월은 맞습니다. 100분의 10 맞습니다. 근데요, 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업무의 종류에서는 단순 업무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네, 그리고 도급으로 사업을 행해야 되는 경우에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의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3번 지문이죠.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은 강제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임금 지급은 강제함은 아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네, 그리고 4번입니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의 적용 기준시간 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말하고요. 맞습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요. 최저임금의 범위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은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인데 이 중에 근기법에 따른 주휴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규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는 그 시행 규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사실 법에 대한 것들은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과 같은 것들은 살짝 좀 암기에 후순위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 요건과 관련해서 출근율 상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법률상 그 산정 과정에서 출근 처리하는 거, 이거는 업, 산, 육입니다. 그리고 판례는 여기에서 부회까지를 출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는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2018년도에 신법에서 신입사원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시스템이 도입할 때 근기법 제60조 7항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문 그대로 알아서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요. 법에는 업산 6까지만 되어 있고 판례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출근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소정근로 제외하는 일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례삭감을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기간이거나 근로자의 귀택사유라 무관한 기간들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쟁의행위와 직장 폐쇄 그리고 노조 전임까지가 판례고요. 그 외에는 이런 기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병가와 같은 기간들. 그리고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 그 육아휴직은 법정으로 1년 주는데요. 거기다가 어떤 좋은 회사들은 더하기 1년 더 할 수 있게 하는 그 약정 육휴 이런 것들도 소노동 근로일수에서 제외를 하고 비례삭감합니다. 이쪽의 키워드는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거나 혹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 무관인 거죠. 그리고 근로자가 잘못한 기간들은 결근 처리를 하게 되겠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중요 판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 정도가 시사점이 될 거예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 거예요. 요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보지 아니한다라고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네, 그리고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봅니다. 원칙은 법인이에요. 법인 기준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이 분리된 부분에 독립성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틀렸어요. 그리고 관련 판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걸 찾아왔는데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그중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일개 영업 부문 내지 장소에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었던 80년대 판례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볼게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판례입니다. 2012, 25873과 같은 여러 가지의 중요 판례들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요. 그때는 이 재고용 의무는 사법상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 이행 안 하면은 채무 불이행이 성립을 해서요.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된다 아니다만 바꿨습니다. 정답지문 3번이었었고요. 체크 포인트는 나름대로 약간 그 중요 판례들이 막 섞여 나오는 그 판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최신 판례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요새 경영상 해고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되게 핫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관심을 가져주세요. 원래 사람은 좀 의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제도는요. 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항상 이쪽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빈출됩니다. 객관식에서는 내게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요거는 금기법 제33조 1항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2번 금기법 제32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지 풀어보신 분들은 지겹게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3번입니다. 이거는 역시 2021년도 개정법에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결, 즉 구제명령 내지는 기각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이 근로기준법 제30조 4항에 있고요. 이것이 결국 신법이기 때문에 결국 조문을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보도록 할게요.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할 때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은 원직복직 명하는 대신에요.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금 이상의 상당액 이상의 금품 맞는 설명이고요. 금전 보상 명령 그대로 등장합니다. 참고로 이때 하는 본안의 결정의 경우에는요. 임금 상당액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걸로 장난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선은 1번부터 보면은 17조에 따라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 대해서 귀양료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기법 제19조 2항에 나와 있고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네, 그리고 금품 청산 규정이 근기법 제36조에 있고 그게 2번 지문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틀린 부분은 14일은 맞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허가 얻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입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라고 불리는 사용증명서가 그 동그라미 3번 부분이에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증명서를 첨부하면 사실로 적어서 내줘야 되고요. 여기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조문 그대로. 네, 그리고 4번. 근로자의 퇴직에 관한 서류는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 지문은 2번 지문이고요. 12번 최저임금법 나왔습니다. 1번은 너무 쉽죠?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의 조문을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입니다. 이거 역시 쉽습니다. 6조 4항을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식박비, 교통비, 식비 등 생활보조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3호 4호 감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편 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요. 월 지급액 중에 해동 연도 시간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를 되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약간 한 3만 얼마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중에서요. 식대가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3만 얼마를 빼고 그래서 6만 얼마에 해당하는 거. 이만큼은 최저임금 계산을 할 때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 실무적으로 문자 수진이라고 나와가지고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거는 안날인데요. 안날이 아니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노위로 가는 건 10일이고 행정소송을 가는 게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나오면요. 그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송달 받은 날로부터 각각 10일, 15일 이렇게 돼요. 그거는 근거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어요. 조문 꼼꼼히 봐주시는 거.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빈출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14번 보도록 할게요.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꽤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사업장이 건강과 관련된 업무들이에요. 직업병 예방 등을 위한 업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으로서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있기는 해요. 이거는 업무 맞겠죠. 그리고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하면서 그러면서 직업병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산재에는 직업병이 포함이 되니까 그것의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직업병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이질적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요. 유해 위험 설비를 갖춘 사업주가 그 설비로 인해서 누출이나 폭발 같은 것이 생길 위험이 있다면은 그것을 그 위반을 막기 위해 가지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산안법 제44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은 사업주에게 작성 의무가 있는 내용이고요. 직업병과 무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으로서도 우리가 풀 수 있는데요. 다만 확신을 얻으려면은 결국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이런 제도들과 의무들을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써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 써야 되는지 정도까지는 조금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 문제를 좀 확신을 갖고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2019년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서 3년 된 따끈따끈한 법이니까 그래서 노무사 1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7급 구급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조문 복사 붙여넣기인데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문제는 실제로 근로자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담을 하면은 근로자분들이 충격받는 부분인데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만 금지 대상이고 그때의 형량도요. 징역이 아니라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옳은 것이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좀 더 어렵죠. 좀 약간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가지고서요. 네,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없다. 이 규정은 조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한편 이 의사에 반해서 조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등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요. 사업주가 해야 되는 보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의사에 반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사용자는 동그라미 3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괴롭힘이 없었다고 확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고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확인된 경우에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은요. 조문 그대로 긁었어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에서 뭔가
2번이나 3번 같은 것은요, 좀 당위라던가 도덕적인 면에서는 뭐 나빠 보이지 않는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이 조문들 각각에 대한 문구들을 똑바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코멘트 없었네. 그리고 이런 의무 법에서 부과하지 않았던 것 같아와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16번. 조합원의 직비무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비무에 의해야 되는 것은요. 규약하고 임원에 선출하고 해임입니다. 그리고요. 특별 정족수가 이거는 과출 3분의 2 찬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규약 그리고 임원인데 여기서는 해임만, 선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 변경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결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특별 정족수이긴 하지만 그것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지문이고요.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조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결국에 행정관청이 하는 일이고요. 대형 노조들의 경우에 그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관련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중에 빈출되는 영역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쟁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판례 문제예요. 1번 볼게요. 일반 조합원입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원래는 불법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유 탱크를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막걸리 탱크를 관리하는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노무를 정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수할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근데 이를 준수함 없이 쟁행위로서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이 파업에 참가한 것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 지문이고요. 네, 그리고 2번은 과실상계에 대한 내용이고 판례 그대로입니다. 성실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기존 합의를 파기한 것과 같이 불법적인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은 그 과실은 손배상정에 참작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요. 3번 되게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쟁행위로서의 파업은요. 언제나 업무방해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중요한 판례가 나왔고요. 4번 지문은 요거는 조문 문제예요. 노조는 쟁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관철한 목적으로 쟁행해서는 안 되고요.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의 벌칙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맞아요. 부당노동행위랑 쟁행위 기간 중에 임금 지급, 요거는 이의 벌칙 규정이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볼 수 있는 시사점은 핵심 판례에 대한 지문들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지문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잘 봐주셔야 되시고요. OX 정도는 독해에서 가릴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문으로 문제 나오는 것보단 판례가 더 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편 노조법이라고 하더라도요. 벌칙 규정의 숙지, 형량 같은 것에 대한 암기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좀 많이 나오는 단원인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 업종을 물어보는 게 1번인데요. 여기에서는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여기에 해당하지만 노선 여객 자동차, 시내버스는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다만 부분 같은 것이 또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역시나 나왔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고 정답 지문이에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 50이고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 12시간 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더해 가지고서 12시간까지는 합법적으로 연장 근로 시킬 수가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일주에 64시간까지 연장 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요. 2주 이상 3개월 이하의 경우에는요. 이때는 52, 12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2주 미만 이하로 갔었을 때 2주 이하로 갔었을 땐 이때는 48시간이라고 한 제한만 있고 일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이에요. 사용자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는요.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병원이라던가 식당 같은 데는요. 9시 출근한 다음에 오후 7시 퇴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 9시간의 근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8시간 부분은 소정 근로시간이고요. 나머지 1시간은 고정적으로 하는 연장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요. 정상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요거는 2021년도 개정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올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시사점은 그냥 조문 꼼꼼히 더하기요. 그리고 개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근로자는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일부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에요. 그럼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인데요. 이거는 맞습니다만 문제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틀린 그림 찾기를 했어요. 공정대표 의무는요. 노동조합만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노조법 제81조 1화 1호와 2호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공정은 언제나 노조입니다. 네, 그리고 교대노조와 사용자는요.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조문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핵심 판례죠. 과정이나 내용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거 역시 같은 판례의 내용을 이렇게 긁고 이렇게 긁은 건데요. 이 의무는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요.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 지문은 1번 지문이네요. 그리고 20번 기단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도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부속법령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단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2년의 사용제한 예외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과목이 등장했습니다.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에 초과 근로에 대해서 100분의 50 이상 가산해야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요. 차별적 처우의 신청 당시에 혹은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한 이상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고할 시정이익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 클래식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시정 신청은요. 차액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이것은 원직 복귀 같은 것과 무관해요. 돈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근로계약 종료와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판결이 좀 바뀌어서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해서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해 가지고서 임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퇴사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시정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 기간에 대해서 제척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주게 됩니다. 21번 산업법입니다. 중대재해 및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번에 산업법은 조금 평이하게 나왔었습니다. 아마 그 작년 시험에서 요걸 좀 많이 들어먹은 것 같아요. 얘도 좀 핫한 내역이고 노동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나올만 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암기사항인데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는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앞으로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높은 기업에서 하는 유해 위험 작업의 경우의 근로시간도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암기사항이에요. 6시간, 34시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요. 이거는 산업법 제140조에 있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에는요. 기능자가 아닌 사람에게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4번은요. 이 노사협의체의 정기 해위는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그 일반적인 산안보건위원회 이거는 3월이 맞아요. 그런데 노사협의체는 2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2조가 아니라 22번으로 가볼게요. 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었고요. 우선 1번 지문은요. 노조법 제5조 2항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만 했어요. 네, 그리고 2번 부분도 조문 그대로입니다. 노조법 제5조 3항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가끔씩 부당해고라고 틀린 그림 찾기를 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3번에서는 미묘한 부분에서 틀린 그림 찾기가 되어 있어요. 노조에 대해서는요. 사업체를 포함하여가 아니라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은 3번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 4번은 그 조합활동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판례예요.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 권리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진실할 경우에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법입니다. 우선 1번은요. 건설공사 현장은 절대 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파견의 갱신허가 유효기간은요. 이거는 사실 일반 원칙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요. 갱신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갱신한 기간은요. 당연히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1년 더하기 1년 이렇게 갱신한다라고 한다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일 거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끝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이 돼야 돼요.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 지문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뭔가 급하거나 긴장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의되어 금지되는 것이고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하는 경우 그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파견법 조문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난이도는 중에서 상 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파견법이 나왔었습니다. 1번 지문 한번 볼게요. 일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파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요.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주체 부분에 틀린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와 사용 사업주뿐만 아니라요. 파견 사업주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양자간이 아니라 삼자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정답 지문이고요. 네, 그리고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근로자 파견은 그 기간이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네, 그리고요. 파견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와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장난치는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장난을 친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또 후두두두두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들의 추세로 보았을 때는 이런 지엽적인 부분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지문 자체는 파견법 제8조 1항 2호에 나와 있는 것이 그대로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입니다. 임금에 대한 것이 나왔었어요. 43조 1항입니다. 1항 중에서 통화 부분을 좀 통화와 전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 맞는 설명이 돼요. 한편 정기 지급은 시행령에 따르게 됩니다. 단체 협약에 따른 예외가 없어요. 네, 그리고 2번이에요.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그 상계의 사법상의 효력도 당연히 무효가 돼요. 근로기준법 제15조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돼야겠죠. 네, 그리고 임금의 비상시 지급에 대한 규정은 근기법 제45조에 있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거는 그 핵심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 협약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행위할 수 없습니다. 이런지 여부는요. 지급 기일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25개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사실 올해의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이 조금 까다롭게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문제의 난이도는 널뛰기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올수록 좀 하나도 틀리지 말고 있어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문들에 대해 가지고서 꼼꼼히 보는 자세는 키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는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판단력을 가지고 추론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들은 암기할 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암기를 통해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 각각의 조문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으로 혹은 입법 취지상 맞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규정에 이 문구가 들어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까지 조문을 봐주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재밌는 방식은 아니고 어떻게 보자면 바람직한 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현실의 시험을 적응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인내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열심히 7급 강의 과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